예, 안녕하세요. 지금 뭐 북한이 극초음속 미사일 쐈다고 난리죠. 근데 이게 극초음속 미사일이 아닙니다. 정확하게는 변칙기동 납작탄도 미사일인데 뭐 그렇다고 해서 덜 무섭냐, 덜 위협적이냐? 아닙니다. 역시 위협적이죠. 그러나 우리가 이게 뭔지는 제대로 알아야겠죠. 그럼 앞으로 벌어질 일은 뭐냐? 뭐 한 두어 가지는 확실하죠. 하나는 이 K무기는 점점 더 살벌하고 무서워집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미 K무기는 수주 기준 2022년, 2023년 두 해 동안 연속해서 세계 2위에 도달했습니다. 점점 더 무서워지고 살벌해질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 일본과 공조가 굉장히 긴밀해지면서 공동 대응을 하고 그러면서 서로 힘을 합치게 될 겁니다. 오늘 그 같은 이야기를 잠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이 총선을 앞두고 이제 살벌한 미사일을 쐈죠. 그리고 이제 신형 극초음속 미사일이라 그러고 뭐 온갖 그 언론이 다 그렇게 떠들고 있죠. 글쎄요. 북한이 이제 보내는 메시지는 그거죠. 핵에 처맞아 죽고 싶지 않으면 총선에서 땡땡땡 동무 찍으라오. 뭐 이 소리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냉정해져야죠. 이게 덜 위협적이라든지 뭐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이 물건이 뭐다. 그리고 우리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해야 된다 하려면 이 물건이 뭐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냉정해져야 되겠죠. 예, 정확해져야 되고. 예. 먼저 세뇌 탈출 자유구동료 부탁 말씀 좀 올리고 그리고 잠깐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세뇌 탈출은 광고가 잘 붙지 않습니다. 네, 붙더라도 천천히 붙는 경향이 있습니다. 도와주시면 보다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는데 커다란 힘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이제 극초음속 미사일이라 그럴 때 두 가지의 그 본질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예, 우선 첫째는 이 미사일이 올라가서 한 100km를 좀 넘는 거리, 뭐 100에서 한 300km 사이에서 앞에 그 고도에서 활강체가 분리가 됩니다. 예, 이렇게 생긴 활강체요. 보통 삼각형, 원뿔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얘가 그 대부분의 비행 구간을 고도 40에서 80km로 대기권 안에서 날아갑니다. 대기권 바로 위 상층부에서. 대기권 안에 상층부에서. 그러면 뭐가 좋냐? 고전적 탄도미사일은 이렇게 뜨거든요. 고전적인 건. 예, 이 파란 선이요. 그래서 이제 이게 중장거리, 뭐 중거리 좀 길어진다든지 대륙간이 되면 고도가 1400km까지 올라갑니다. 이게 고전적 탄도미사일인데 그러면은 이제 그 타겟이 되는 타겟 쪽에서는 이제 그 레이더를 걸게 되면 지구가 동그랗기 때문에 레이더가 이쪽 색깔이 진한 쪽은 레이더가 보이고요. 색깔이 옅은 쪽은 레이더가 안 보입니다. 그럼 요 빨간 선 요것이 레이더 탐지 경계면이 되겠죠. 그러면 고전적 탄도미사일은 여기서부터 예, 아직 정점에 도달하기 전에 훨씬 전엔 여기서부터 이미 감지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신강에서 혹은 감숙에서 사일로에서 LA를 향해서 쏜 탄도미사일은 레이더로 잡힐 때 한국이나 홋카이도에 있는 레이더 같으면은 되게 몽고쯤 지날 때 잡힙니다. 요격은 어디서 가능하냐면 대형에서 쏘면 요격은 시베리아 저 북극 쪽 끝단 그 예니세이강 하구 혹은 북극해 초입에서 요격이 됩니다. 이렇게 고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제 미국이 저걸 하기 때문에 이제 그 적외선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적외선 감시 정찰 그 위성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발사했다는 사실은 즉시 알고요. 그런 위성이 탄도 계산은 못합니다. 그냥 불덩어리가 붓게 팍 들어온 거로 느끼는 거지 탄도 계산은 못하는데 미국이 지금 준비하고 있는 HBTSS Hypersonic and Ballistic Tracking Sensor System이라는 미사일 그 벌떼 미사일 군은 벌떼 위성군은 이 탄도미사일의 궤적을 추적하고 계산하는 능력이 있어요. 그쯤 되면 이제 뭐 중국과 아무 소용없다는 소리죠. 예.
아무튼 간에 탄도미사일은 이렇게 또 고전적 미사일은 이렇게 높게 정점이 형성이 돼요. 극초음속 미사일은 낮은 데서 달려요. 40에서 80km 정도 구간에서 쫙 뻗어서 달려요. 특징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그 100km 좀 넘는 고도에서 활강체가 분리됩니다. 여기 이렇게 생긴 삼각형 원뿔형. 또 하나는 대부분의 비행 구간을 고도 40에서 80km에서 변칙 기동한다. 이게 아니면 극초음속 HGV라고 못하는 거예요. 극초음속이라고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이 극초음속 미사일 쐈다고 제목을 봤을 때, 야, 활강체를 못 쓸 때 어떻게 썼대? 그거 만들기 되게 어려운데 또 그걸 조종해야 되거든요. 이 변칙 기동하는 애를 조종해야 돼요. 막 널뛰는 애를. 야, 그거 어떻게 한대? 그거를 그 얘기는 하나도 없어. 결국 뭐야? 탄도미사일이네. 북한께 극초음속 미사일이라면 킨잘도 극초음속 미사일입니다. 근데 좀 아는 사람들은 킨잘을 극초음속이라고 주장하는 거는 러시아고, 좀 아는 사람들은 킨잘은 아까 스커드 미사일 좀 변형해가지고 비행기 배 밑에다가 달고 올라가서 공중에서 쏘는 거지. 공중발사 스커드 미사일이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모든 탄도미사일은 속도로만 치면 마하5를 넘으니까 마지막 때릴 때, 그러니까 뭐 그 속도가 마하 10입니다, 15입니다. 이것도 말짱꽝인 게 대기권 들어와서 속도가 어떠냐고. 그때부터 속도 막 떨어지는데 공기 마찰 때문에. 그래서 어느 고도에서 어느 구간에서 속도가 얼마야 이 소리가 있질 않으면 속도가 얼마다라는 게 특히 우리 같이 중심이 짧고 이런 데서는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게 뭐 예를 들어서 여기서 쏴가지고 LA를 때린다 그러면은 이게 10,000km를 날아가야 되니까 이 우주를 날아갈 때 속도가 빠르면 빨리 떨어지겠죠. 그래서 되지만 우리 같이 이렇게 중심이 짧으면 대기권 넘어갔다가 바로 대기권 들어와야 되는데 대기권 들어오게 되면 그때부터 속도 뚝뚝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겁먹을 거 없나 보다. 뭐 반드시 또 그렇지도 않아요. 거기 뭔가가 있습니다. 예, 요번에 이제 시험한 게 이거는 변칙 기동과 납작 탄도가 결합한 케이스예요. 이 변칙 기동은 영어로는 이제 그 MARV, 그러니까 Maneuverable Re-entry Vehicle이라고 합니다. 이건 Maneuverable이라는 건 조종성이 높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갔다 이렇게 갔다. Re-entry Vehicle이라는 건 재진입체란 소리죠. 그러면 그게 극초음속과 뭐 비슷한 거 아니야? 다릅니다. 완전히 다릅니다. 극초음속은 아까 보셨지만 활강체가 분리돼야 돼요. 얘는 활강체가 분리되는 게 아니라 미사일 그 자체가 그냥 조종성이 강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효과는 비슷할 거 아니야? 틀립니다. 극초음속은 이렇게 삼각형으로 원뿔형으로 딱 생겨갖고 물수제비 뜨듯이 그 대기권 상층부를 텅텅텅텅 해서 나가기 때문에 저게 상당히 긴 거리를 불과 50km 상공, 60km 상공에서 날아갈 수 있는 거고요. 얘는 그렇게 못해요. 얘는 단지 재진입할 때 이렇게 꺾고 저렇게 꺾고 이걸 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전혀 다른 물건이에요. 근데 또 그나마 북한에 대해서 뭐 걔들 뭐 캐논 카메라 가지고 위성 정찰하겠다는 애들인데 그거 조종성이 과연 어느 수준에 있어? 그건 아무도 몰라. 왜냐면 북한이 애초 어디를 타겟으로 했는지 모르니까. 아니 날아간 거 보니까 마지막에 뭐 좀 이리저리 꺾었네. 변칙 기동은 한 거 같네. 탄도 추적해 보니까. 근데 변칙 기동 이렇게 이리저리 꺾다가 제대로 가긴 갔대? 자동차 변칙 기동하는 거는 만추 운전하는 사람이 제일 잘해요. 문제는 뭐냐? 만추 운전하다 사람도 치고 다른 차도 받고 길가도 충돌하고 건물도 들이받아서 문제지. 그러니까 변칙 기동이 문제가 아니라 영어 원어에서 정확히 나오는데 변칙 조종 기동이에요. Maneuverable. 이걸 조종할 수 있다는 소리죠. 조종할 수 있다. 변칙 기동한 건 맞는데 용산 겨냥하고 쏜 애가 저기 가평 앞에 한강물에 떨어지면 남한강 한강물에 떨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래? 그런 건지 어쩐지 아무도 몰라. 단지 하나 우리가 인정해 줄 수 있는 게 뭐냐면 고체 연료인데
로켓 파워가 좋아가지고 얘가 납작탄도로 깔았구나. 이걸 높이 띄우게 되면 같은 거리를 가더라도 에너지가 작게 먹어요. 낮게 띄우면 에너지가 많이 먹습니다. 그래서 로켓 발사체 파워가 이게 좋아져서 납작하게 날아간 것 같은데 이건 인정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이게 골아픈 거예요. 거기에 약간의 변칙성이 결합한 게. 그래서 합참 발표가 정확한 겁니다. 합참 발표는 극초음속이라는 용어를 안 써요. 합참 발표 딱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로켓 발사체 기술에 향상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로켓 발사체라는 게 결국 로켓이에요. 그 추진하는 거 푹하고. 그거가 향상이 있다는 얘기 뭐예요? 탄도를 아래로 깔 수 있다는 얘기지. 탄도를 아래로 깔 수 있다는 얘기죠. 공중으로 많이 안 띄우고. 그리고 아래로 깔게 되면 대기권을 많이 날아가기 때문에 대기권을 날아갈 때는 조종성을 작동할 수가 있어요. 어차피 속도가 높질 않고 대기권 안에 있을 때는 대기권 다시 들어왔을 때도 그 다음에 공기가 있기 때문에 그 뒤에 그 꼬리 날개 그걸 조종면이라 그럽니다. 꼬리 날개라고 안 그래요. 서피스 조종면이라 그러는데 컨트롤 서피스 얘를 써가지고 조종성을 확보할 수가 있죠. 그래서 저기 뭐 CSIS 같은 데서는 우리 미사일에 대해서 조종성이 있어서 저거 배도 때릴 것 같은데 라고 보고 있어요. 우리 쪽에 그 현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그 탄도미사일들. 우리는 아니요 그건 육상 고정 타겟만 때려요 이렇게 말을 하는데 실제로 거기에 무슨 기능이 있는지는 아무도 몰라. 근데 CSIS에서 그 정리한 전 세계 미사일 도감 그 총남에 보면 ASBM 기능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니까 대함 탄도미사일 기능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렇게 말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북한은 얘들은 뭐가 목표야? 변칙 기동 조종성 높은 납작탄도미사일이 목표예요. 그럼 이걸 뭐라고 표현해야 돼? 납작탄도니까 suppressed trajectory. 변칙 조정 기동이니까 maneuverability. 그래서 MAST, 마스트 미사일이 얘들은 목표예요. 그래야 납작탄도로 깔아가지고 대한민국을 때릴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골아파지는 거죠. 대한민국을 정조를 한 말하자면 베이징의 선물이죠. 이게 이제 그겁니다. 고전적인 탄도미사일이 이렇게 높게 떠서 가요. 그 다음에 그 아까 말씀드린 HGV 방식의 그 극초음속 미사일은 이렇게 해서 낮게 쫙 깔려서 갑니다. 납작 탄도미사일은 이렇게 가는 거예요. 중간으로. 탄도가 정점이 낮아지는 거죠. 근데 사실 뭐 우리는 납작 탄도든 아니든 빨리 알아요. 저게 뭔지. 왜 그러냐면 한 15,000m 상공에서 우리 정찰기가 떠 있으면 발사 순간에 감지합니다. 발사하려고 차 기어 나올 때부터 감지해요. 사실은. 북한 끄트머리까지 다 보니까. 그럴 수 있다고요. 저게. 특히 사 같은 거 그러니까 영상 레이더 같은 잘 돼 있으면 그렇게 돼요. 열심히 개발하고 있죠. 지금 아마 미제에 그런 기능이 좀 있을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변칙 기동에 납작 탄도가 결합하면 좀 무서운 거죠. 납작 탄도인데 얘가 좀 왔다 갔다 한다 이렇게. 네, 그러면 조금 골아파지는 건데 뭐 이게 이제 골아프다 이걸 생각을 하시고 뭐 우리가 그래도 하면 되지 이렇게 믿으시면 되고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결국 대응이 나올 거냐. 극초음속은 원래 단거리용이 아닙니다. 최소한 3,000km 이렇게 때려요. 2,000km, 3,000km 극초음속은. 진짜 극초음속 개발하죠. 그래서 한국 국방부나 합참이 북한께 극초음속이 아니다. 저거는 납작탄도인데 변칙 조종기동 하는 애다라는 얘기를 안 하잖아. 북한을 위해서 그런 거 설명해 줄 필요 없다는 거지. 국민들이 좀 불안해 하더라도 그래 너희 주장 맞아. 너희 극초음속 했구나라고 인정하는 척 해놔야 우리가 극초음속 개발했을 때 중국이 아무 말도 못하는 거야. 그래 너 극초음속 맞아. 맞다니까 안 오게도 돼. 저는 국방부나 합참이 나서서 저거 극초음속 아닙니다라고 백모식으로 말을 안 하는 걸 보고 섬찟한 거예요. 진짜 극초음속 하려는 모양이구나. 중국이 뭐라 그러면 쟤도 극초음속 했잖아. 우리도 하는데 뭐야? 이렇게 말을 하지. 근데 우린 진짜 극초음속이어서 저거 우리가 때려버리면 골로 가죠. 중국은 신강까지 가는데. 두 번째는 MD가 굉장히 강화될 겁니다. 지금 LCM2가요. 원래는 LCM2가 극초음속 요격 기능을 넣는다 그랬는데 그걸 뺐어요.
그래서 극초음속 활강체 요격 기능을 빼고 그 대신에 요격 고도만 높였어요. 탄도미사일에 대한. 이게 맞는 방식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북한 미사일은 극초음속 활강체로 못 갑니다. 중국은 극초음속 활강체를 한국을 향해서 안 쏩니다. 저건. 너무 그 거리가 있는 특이한 무기라 한국엔 그거 말고도 다른 걸로 쏠 게 많아 중국이. 그러니까 그것까지 안 쏴 한국은. 그러니까 우리는 그 극초음속 활강체 요격한다고 뭐 미래를 내다보고 손자 환갑을 바라보고 뭐 준비할 게 아니에요. 그냥 손자 대학 진학을 바라보고 준비하면 돼. 말하자면. 예. 그게 LSM-2예요. 저렇게 되면 LSM-2 개발이 당겨지죠. 아마 2030년경이면은 현장 배치 가능할지도 몰라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변화는 미 우주군과의 실시간 연동이 강화되는데 미 우주군의 정찰 자산이 지금 스퍼스인가 그러죠. 그러니까 스페이스 베이스드 인프라레드 시스템, 그러니까 우주 기반 적외선 감시 시스템인데 지금은 그거는 4만 뭐 몇천 킬로미터 뭐 이렇게 되죠. 그 정지궤도 거기에 떠가지고 3만 몇천인가 4만 몇천인가 거기에 떠서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 애고 그거 말고 저궤도 한 뭐 400, 500, 600km에다가 벌떼처럼 깔아가지고 탄도까지 계산하는 거예요. 탄도까지. 그게 아까 말씀드린 HBTSS 우주군의 최대 자산이 될 겁니다. 몇 년 지나면. 그거 중에 한반도랑 연관된 거를 우리가 실시간으로 연동하게 될 거거든. 무시무시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동남아 국가들의 수출 강화되죠. 아까 우주군 연동이 저게 되기 때문에 상당히 일반적인 탄도미사일로도 극초음속 요격이 가능해질 수 있어요. 극초음속도 결국은 탄도를 계산하면 때려 맞추는 거니까. 이제 네 번째는 동남아 국가들의 수출이 강화되죠. 중국이 북한에게 한국을 겁박할 수 있는 저런 선물을 계속 주고 있으니까 우리도 중국의 뒷다리 잡는 중국의 혹은 옆구리에 칼을 대는 선물을 동남아에 풀어야지. 그 KF-21, FA-50, 블록 20 미사일 전함 잠수함 이런 걸 동남아에 풀어야죠. 그래야 우리의 그 평화가 유지되죠. 예, 그런 변화들이 있는 거죠. 이런 건 뭐에도 알 수 있냐면 일본이 이제 차세대 전투기 GCAP를 공급 가능한 국가를 15개를 꼽습니다. 그게 이제 일본의 뭐 일본 발음으로는 어떻게 말하는지 모르겠는데 그 한자로는 이렇게 써 있어요. 방위 장비품 및 기술 이전 협정국. 이게 15개 국가인데 이 중에 중국 포위망을 직접 구성하는 국가는 8개국이에요. 일본이 여기에 GCAP 팔겠다는 거예요. 6세대 전투기. 그 나라들이 어디냐? 필리핀, 베트남,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타일랜드, 인도네시아, 인도, 오스트레일리아. 중국이 이게 열받을 소리지. 그러니까 우리는 일본한테 야 물고 터져서 그리고 분위기 잡아줘서 고맙다. 네가 대신 매 맞아줬네. 네가 그렇게 중국 길들여 놨으니까 우린 열심히 KF-21 너 나오기 전에 한 10년 전부터 열심히 팔고 있을게. 그 소리가 되는 거죠. 일본 덕에 우리가 내놓고 중국에 덜 찍히면서도 장사를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예. 일본은 지금 어차피 내놓고 반중 최전선에 나설 수밖에 없습니다. 예. 지금 여기 이제 그 4월 1일 날 엊그저께 니케이 아시아 제목을 보세요. First U.S.-Japan Philippines trilateral to address China's gray zone tactics. 그러니까 남중국해를 집어먹으려는 중국의 회색지대 전술에 맞서기 위해서 사상 최초로 미일 필리핀 3국 정상회의가 워싱턴에서 열린다. 이 소리예요. 4월 11일 제가 엊그저께 말씀드렸죠. 4월 열날에는 워싱턴에서 미일 정상회담이 열리고 그 다음 날인 4월 11일에는 미국, 일본, 필리핀 3국 정상회담이 열리는데 이 3국 정상회담에서 주요 의제가 뭐냐면 남중국해에서 어떻게 중국을 퇴치할 거냐. 이게 이제 주요 의제가 되는 거예요. 이 중국이 홍콩을 삼키고 대만을 위협하고 동남아를 유린하고 북한을 사주하고 있기 때문에 이 하나하나가 지금 일본한테는 existential threat, 실존적 위협으로 작동하고 있는 거거든요.
일본이 홍콩과 대만과 동남아에 질러놓은 자산이 얼마였는데 그게 다 날아가게 생긴 거 아니야. 북한은 얘들은 북한 가만히 그 미사일 사거리 보세요. 짧은 게 오키나와, 요코스카, 요코다, 사세보를 겨냥하는 거고요. 길면은 괌을 겨냥하는 거거든요. 지금 북한이. 근데 북한이 요코스카, 요코다, 사세보, 오키나와를 때리게 되면 일본은 전쟁에 끌려 들어가요. 왜냐하면 영토를 공격받은 거니까. 북한이 왜 그런 짓을 하냐? 그거 자체가 바로 북이 중국 사주 받았다는 걸 뜻해요. 중국은 북한이 그거 가지고 남을 때리는 거는 중국 입장에서는 남한을 때리는 거는 두 번째 일이야. 중국 입장에서는 이쪽 이 제1도련에 있는 미군을 견제해 주길 원하는 거예요. 북한이 목숨 내놓고. 그러니까 그거에다 핵을 밀어주고 미사일을 밀어주고 체제를 보호해 주는 거거든. 그러니까 제가 북한을 중국의 도발 대행업자라고 부르고 북의 핵과 미사일을 그걸 북핵 반점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그거 아니에요. 원하는 중국이라고 하는 거가. 근데 그 과정에서 일본이 밥이 된 거 아니야. 일본이 총알바지가 된 거 아니야, 일종의. 그러니까 일본 입장에서는 이제는 뭐 옛날처럼 우리는 별로 상관없으니까 뭐 미국이랑 좀 힘겨루게 하던 말든 알아서 하시오 하고 뒤로 빠지면서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자 굿떡 게임이 이제 안 통하게 생긴 거지. 그래서 허겁지겁 이제 반중 최전선으로 달려오고 있는 중이에요, 일본이. 한국 입장에서는 참 반가운 거죠. 우리는 어차피 반중 최전선이었고 앞으로도 중국이 자유화되고 북한이 자유화될 때까지 반중 최전선이 될 수밖에 없는 운명인데 그렇게 혼자서 반중 최전선 모난돌이 정맞는 그런 처지에 있었는데 일본이 이제 기어 나오니까 우리로서는 좋은 거지. 일본과 밀접하게 공동 보조를 취하면서 일본을 잘 활용을 해야 그래야 우리가 평화를 지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